서울이 파리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 1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미슐랭 셰프 30년 경력, 하지만 한국 음식 앞에서는 초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 서울,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요리사인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음식의 진짜 힘.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잠깐만요. 1초도 걸리지 않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블로뉴의 숲 등 도시에서 가장 부촌이라 할 수 있는 파리 16구에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소피입니다. 매일 아침 5시, 저는 달팽이처럼 천천히 깨어나는 파리의 거리를 걸어 레스토랑으로 향하죠. 창가에 놓인 식재료들을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피에르가 떠난 후로는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창가에 놓인 식재료를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소피, 이제 레스토랑은 우리가 잘 지킬 테니 잠시 휴식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수석 셰프 마르크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레스토랑은 여전히 성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재료를 고르러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지역 일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식도시 서울.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사를 읽어보았죠. 한국의 수도 서울이 파리와 도쿄, 뉴욕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미식도시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한국이라니.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와 비빔밥 정도. 그것도 파리의 한 식당에서 몇 번 맛본 게 전부였죠. 하지만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혁신적인 한식, 길거리 음식의 다채로운 맛까지. 기사는 서울의 음식 문화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 피에르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미 비행기 표를 예매했겠죠? 피에르는 늘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식재료를 발견하면 어린아이처럼 들뜨곤 했죠. 우리는 함께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트러플을 찾아다녔고 스페인의 시장에서 최고의 올리브 오일을 고르며 행복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려고 해요. 마르크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로 가시는 건가요? 네,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라는데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인사말부터 배우고 서울의 유명한 맛집들을 검색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건 두렵고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르겠네요. 새로운 맛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한국에서의 시간이 기대되는걸요. 파리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의 비행. 저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맛볼 음식들을 상상했습니다. 사실 걱정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자부심을 지키며 살아온 제가 과연 한국 음식의 매력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 상공으로 들어섰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섬들의 모습이 파리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날씨는 맑음, 기온은 24도입니다. 기내 방송이 울리자 가방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라고요?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깔끔한 시설과 정돈된 동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한국의 전통 문양으로 꾸며진 천장이, 벽면에는 화려한 미디어 아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권 보여주시겠습니까? 입국 심사대 직원은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놀란 표정을 짓자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짐을 찾아 나오는 길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가방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 파리였다면 1시간은 기다렸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공항 로비로 나오자 커다란 안내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모든 정보가 프랑스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다니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배가 고프시다면 4층 푸드코트를 추천드립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기에 출출한 상태였습니다. 푸드코트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프랑스 공항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죠. 이게 공항 푸드코트라고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고급 식당가를 연상케 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정갈한 식기,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들의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순두부찌개라는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자리에 손님이 먹고 있는 모습이 무척 맛있어 보였죠. 저도 용기를 내어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맛이라니. 하얀 두부가 녹아든 얼큰한 국물은 비행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파리의 공항 식당이었다면 샌드위치 하나 사는데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주문하고 5분도 되지 않아 음식이 나왔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정성이 담긴 음식을요. 식사를 마치고 공항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히려 파리 공항이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보였죠. 아무래도 제 예상이 많이 빗나간 것 같네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작은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서울 여행은 어떤 감동을 선사해 줄까요? 공항에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낯설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고층 빌딩들이었습니다. 파리의 건물들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면 서울의 건물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 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죠.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전통 가옥들이 보였습니다. 우아한 곡선의 기와 지붕이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서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파리에서는 볼 수 없는데 버스가 한강을 지날 때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줄기와 그 위로 놓인 다리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공원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으니까요. 정말 이곳이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일까? 아직도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역동성은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서울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니 광장시장이라는 곳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온갖 향신료와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파리의 마르쉐처럼 정돈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곳에는 또 다른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이모님, 이거 하나 주세요. 시장 상인들이 가르쳐준 한국어를 써보았습니다. 떡볶이라는 음식이었는데 빨간 소스에 둘러싸인 떡이 쌓여있는 모습이 무척 독특해 보였거든요.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매워서 괜찮겠어요? 상인은 영어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런 맛이.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쫄깃한 떡의 식감도 새로웠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이었죠. 그 옆에서는 김밥이라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얇게 썬 채소와 밥을 김으로 말아 만드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한 개 주세요. 김밥 한 줄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코끝을 스치면서
입안 가득 깊은 맛이 퍼졌습니다. 채소의 아삭한 식감과 밥의 부드러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시장 골목을 걸으며 호떡이라는 디저트도 맛보았습니다. 각 구워낸 호떡의 달콤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따뜻한 시럽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네요. 음식 하나하나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맛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요리 못지않은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웅성거림은 파리의 마르세와는 전혀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거리를 가득 메운 한글 간판들은 마치 그림처럼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지만 동시에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시간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의 여유로운 식사 문화와는 달리 서울은 더 빠르고 열정적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전통시장에서의 흥미로운 경험 후 저는 미리 예약해둔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서울의 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를 걷다 보니 작은 한옥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구글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조용한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들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피님이시죠? 한복을 입은 직원이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창가 자리로 안내받으며 실내를 둘러보았습니다.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함 대신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우아함이 느껴졌죠. 오늘의 한정식 코스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테이블에 작은 종지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온 구절판은 마치 팔레트처럼 8가지 재료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얇은 밀전병을 올려 재료를 싸먹으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먹는 방법까지 음식에 담겨 있다니. 한 입 베어 물자 각각의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 요리처럼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철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처음 와보시나요?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갔죠. 네, 파리에서 왔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인데 서울의 미식 문화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아, 셰프시군요.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서울대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연구하고 있어요. 박미선 교수는 제 앞에 놓인 음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간 재료들의 발효 과정, 나물 무침에 담긴 절기의 의미, 구절판에 담긴 음양오행의 철학까지. 프랑스 요리와 마찬가지로 한식에도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박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을 맛보니 더욱 깊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맛의 레이어가 발견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드시기에는 아쉽네요. 한식은 같이 먹을 때 더 맛있거든요. 내일 시간 괜찮으시다면 제가 진행하는 전통 한식 수업에 오시겠어요? 정말 초대해 주시는 건가요? 요리사라면 직접 만들어봐야 진짜 맛을 알 수 있죠. 발효의 과정, 식재료를 다루는 방법, 한식의 기본 철학까지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박 교수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기회였으니까요. 게다가 전문가에게 직접 한식을 배울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식문화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인 제가 한식을 배우러 간다는 게 조금은 우습게 느껴졌거든요. 어서 오세요, 소피 씨. 박 교수는 따뜻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셰프의 표정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오늘 수업을 도와드리게 됐네요. 차가운 목소리, 굳게 담은 입술. 그의 태도에서 불쾌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제가 이런 작은 수업에서 배울 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은 나물 무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숙주나물을 데쳐볼까요? 김 셰프가 젓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숙주를 들어서 끓는 물에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데치면 됩니다. 저는 살짝 비웃으며
젓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도구로 섬세한 요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하죠. 하지만 직접 해보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젓가락으로 숙주를 집어 올리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너무 많이 집으면 흐트러지고 너무 적게 집으면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데치는 시간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가 이것도 못하시나요? 김 셰프의 말에는 저를 향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식재료를 다뤄온 제 손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짧게 내뱉은 말과 함께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김 셰프의 시범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젓가락을 다루는 각도, 힘의 세기, 데치는 시간까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나물 한 접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양념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김 셰프가 간장과 참기름, 다진 파와 마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프랑스 요리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데.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다른 수강생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소피 씨, 단순해 보이는 이 과정 속에 우리 한식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김 셰프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료를 무리하게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것. 최소한의 간으로 최대한의 맛을 내는 것. 이것이 한식입니다. 화려한 기교가 아닌 본질에 충실한 요리죠. 그의 말에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 사과에 김 셰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해보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김 셰프의 지도 아래 불고기와 호박전을 완성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한식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실 차례네요. 박 교수가 테이블을 정갈하게 세팅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제가 만든 불고기와 호박전, 나물이 한 상에 놓였습니다. 한식은 이렇게 한 상에 차려 먹어야 제맛이에요. 김 셰프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서 차가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고기를 재우고 채소를 다듬고 전을 부치는 모든 과정에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어떠세요, 소피 씨? 놀랍네요. 제가 만든 음식인데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한식이 특별한 거예요. 보기에는 단순해도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시간이 맛을 만들어내죠. 박 교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한 맛, 호박전의 고소함, 나물의 깔끔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소피 씨는 프랑스에서도 요리를 가르치신다고 했죠? 박 교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네.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요리 학교도 같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목이 메었습니다. 피에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예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음식은 추억을 담는 그릇이에요. 김 셰프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맛은 재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피에르와 함께 요리를 만들던 순간들,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며 밤을 지새웠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깨닫겠어요. 요리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가장 맛있는 거였다는 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켠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움이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김 셰프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그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제 알아요. 그건 된장찌개의 맛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집밥이라는 말을 그토록 소중히 하는지.
왜 음식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일주일 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남산타워에 가보면 서울이 한눈에 보인대요. 호텔 프론트에서 들은 말이 떠올라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맛본 순두부찌개의 부드러움, 광장시장에서 만난 활기찬 사람들과 길거리 음식들, 한식당에서 경험한 정갈한 한정식, 그리고 한식문화원에서의 시간들. 어서 오세요. 타워 입구에서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따뜻한 인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전망대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한강,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고궁의 기와 지붕까지. 피에르, 당신도 이 풍경을 봤다면 좋아했을 텐데. 남편을 떠올리자 여전히 가슴 한켠이 아렸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움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교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소피 씨, 오늘 한국을 떠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땠나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게 대하다가 나중에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 김 셰프,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주신 박 교수님.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음식과 문화는 제 생각보다 훨씬 깊더군요. 다시 한번 한식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답장을 보내자마자 박 교수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면 한식을 더 깊이 배워보는 건 어때요? 사실 저도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요리를 해볼 수 있겠어. 전망대 창가에 서서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파리의 제 레스토랑에서 한식의 철학을 접목한 새로운 요리를 선보인다면 어떨까? 아니면 서울의 프랑스와 한국의 맛을 모두 담은 새로운 레스토랑을 여는 건 어떨까? 발효의 과정을 프랑스 요리에 접목하고 한식의 자연스러운 맛을 살리면서도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을 더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맛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피에르,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당신이 항상 새로운 도전을 즐겼는지. 남편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항상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맛은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다고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문득 일주일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역 일간지 신문을 보며 의아해했던 그 순간이요.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가 서울이라고. 말도 안 돼. 그때 저는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미식이란 화려한 플레이팅과 값비싼 식재료, 세련된 레스토랑의 분위기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서울이, 아니 한국이 왜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가 되었는지. 음식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는 민족.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음식을 만들 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과 대화하며 그 속에 숨겨진 맛을 끌어냅니다. 간장 한 방울에도 수백 년의 지혜가 담겨 있고 된장 한 숟가락에도 5,000년 역사가 살아 숨쉽니다. 발효라는 미생물의 과학을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의 맛으로 승화시켜왔습니다. 시장의 떡볶이 한 그릇에도 고급 한정식 코스의 구절판에도 같은 정성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값비싼 식재료로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닌 가장 소박한 재료에서 최고의 맛을 이끌어내는 지혜로움. 피에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항상 말씀하셨던 진정한 맛이 무엇인지. 남편의 이름을 부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진정한 맛은 재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한국의 음식 문화는 그의 말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의 칼국수 한 그릇에서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종로의 다방에서 마신 식혜 한 잔에서는 할머니의 지혜를, 한식문화원에서 배운 나물 무침에서는 자연의 순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서울이 왜 최고의 미식 도시인지. 이곳의 음식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재료를 생명체처럼 대하고
시간의 흐름을 맛의 요소로 승화시키며 그 모든 과정에 정성이라는 마법을 불어넣는 도시. 차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며 일주일 동안 공부한 한국어 책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이곳의 음식 철학을 이해하는 셰프로서 인사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제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소피 씨. 직원의 환한 미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우리 레스토랑 직원들 모두와 함께 와야겠습니다. 그들도 이곳에서 음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서울의 아침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최고의 미식 도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미식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파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마르크와 직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요.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닌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안에 한국의 맛과 혼이 가득하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과 자부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